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카들러입니다. 근데 카들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해상풍력 설치선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상풍력 설치선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해상풍력 설치선의 쇼티지가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목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핵심부터 써내려가면서 이 카들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카들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약 5%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들러는 최근 비교적 최근에 좀 매수를 했었던 곳이고 최근에도 좀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9월 11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 이제 과거에 이제 분석해드린 글들도 이런 식으로 관련된 기업 관련된 내용들은 같이 이제 올려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핵심적인 트렌드 혹은 핵심적인 시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리는 기업들,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이 있었죠. 정책과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내러티브의 혈전이었으며 네거티브의 혈전이었으며 여유로운 대응과 마지막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한 카멀라 해리스의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발생을 했고요.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거나 다음 토론이 있기 전까지 해리스 관련 섹터의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CS 윈드, CS 베어링, 하나솔루션, 한국증시 탑픽입니다. 지지라인에 걸어둔 CS 윈드 딱 두 조책을 대고 튀어버려서 매수 공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CS 윈드 매수를 걸어놨는데 딱 두 주 내책을 대고 튀어버려서 뭐 매수했다는 공지는 딱히 안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뭐 매수를 하는 거라고 하면 한 거라겠지만 뭐 수익률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딱히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한 게 현재는 뭐 CS 베어링 그리고 이 카들러에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현재는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지라인에 걸어둔 CS인데 딱 두 절대기를 내고 튀어버려서 매수 공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선 토론은 핑계일 뿐 이러나 저러나 해상풍력 시장은 2015년부터 개화할 것이고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재고는 빠르게 소진될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기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업종들인 만큼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카들러 등 핵심 기업들 또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카들러 등 핵심 기업들 또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그 다음날에 카들러를 매수를 했죠. 해상풍력 설치선 핵심 기업입니다.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날에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약 5%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네, 절대 매수매도 추천 일이 아니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9월 12일 네, 이날 매수를 해서 현재는 약 5%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 카들러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주가는 꽤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기업이고 NLT와 합병 이후에 더 가파른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NLT에도 주목을 하고 있었었죠. 우리 멤버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NLT라고 해상풍력 철지선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카들러의 임수합병이 되면서 이 카들러라는 기업이 글로벌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상승할 룸이 남아 있는지, 성장 모멘텀은 무엇이는지, 앞으로 성장성과 실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상품 설치선이 현재는 척당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받고 있는 것이고 NLT가 이제 인수합병이 되기 전에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그 당시에 하나오션에 두 척의 해상풍력 설치선을 발주를 넣었어요. 그 당시 발주를 어느 정도 넣었느냐 한 3,500억 정도, 3천억대 중반 가격으로 발주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척당 최소 500억 정도, 최소 500억에서 1000억, 1500억 정도는 수익을 보면서 두 척을 넣었다는 거죠.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그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받쳐주지 못하면서 성과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선박 하나당 4천에서 5천 사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3천억 중반대로 이제 발주를 넣은 것이고 내년이나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한 척씩 이제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카들러에서 현재 보유 중인 척수는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최소 10척 이상이 될 겁니다.
열정 이상이 되는데 해상풍력 설치선이 현재 중고성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최소 4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열척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가지고 있는 자산 천박에 대한 가치 대비해서 대략 한 4조 정도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3조 정도, 한 3조 2천억 정도 3조 천억이네요. 3.1조 정도, 3.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3조 천억에서 3조 2천억, 여기서 더 올라봤자 3조 2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인데 이제 가지고 있는 앞으로 보유하게 될 그런 선박만 4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선사의 가치, 선박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4천에서 5천억이 아니라 향후에는 5천억에서 6천억이 될 경우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쇼티지가 더욱더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이 4년도까지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25년도부터 공급이 수요보다 더 줄어들어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카들라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그런 적자 행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매출 총이익률이 40%예요. 이미 매출 총이익률이 40%이고 해상풍력 설치 자체가 풍력이라던가 뭐 대규모 태양도 마찬가지고 해상풍력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로드맵 하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0% 이상이 정부의 로드맵 하에서, 정부의 계획된 그런 컨센서스 하에서, 프로젝트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만 봤더라도,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이미 2027년까지 꽉꽉 차고 있죠. 지금 정도라면 결국 2년 뒤쯤에는 매년 한 7천억 정도, 약 6,500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매출 총이익률만 가져간다면, 뭐 앞으로 추태지이기 때문에 현재 40%에 달하는 매출 총이익률이 저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또 지금 정도의 매출 총이익률만 감안하더라도 향후 지금까지 받은 수주 잔고 봤을 때 26년 그쯤에는 연간으로 약 6,500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선 것이죠. 그 26년도가 피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해상풍력이 언제부터 커질 거라고요? 해상풍력은 약 2025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자, 2025년부터 본격화되고 26년, 7년, 8년, 9년, 30년, 31년으로 가면 갈수록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매년 15%에서 30%씩 성장을 해댈 겁니다. 향후 10년간은 그 정도의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일 거예요. 이에 따라서 26년도 실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현재 시가총액이 3.1조 정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왔을 때, 시장 규모가 더 커졌을 때,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쇼티지가 더 강해졌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카들러의 기업 가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가치, 해상풍력에 대한 강점을 봐야 되는 것인데, 뭐 지금까지 꾸준하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있죠. 근데 육상풍력 자체는 워낙에 땅 주인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평, 뭐 10만 평 이쪽에 이제 풍력을 깐다. 그럼 그 땅 주인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하나하나를 설득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향후 해상풍력이던가 혹은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점차 대규모화가 되고 있어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육상풍력, 육상태양광 이런 것들은 사실 대규모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해상풍력 특징이 뭐죠? 산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산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환경 파괴를 시켜야 돼요. 환경 파괴를 시켜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산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깔겠다는데 오히려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더 반대를 하고 일어서는 격이에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다로, 해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존의 로드맵대로 할 수 있는 기존의 그런 노이즈가 심하지 않는 해상풍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터빈의 대형화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터빈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예전에는 한 이 정도의 터빈이었어요. 이 정도이고 한 이 정도의 풍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의 터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산 위에
올려놔서 사람이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커지는 것이고 땅보다 더 큰 그런 터빈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대한 그런 크기를 자랑하는 막대한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바다에다가 해양 쪽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터빈의 대형화가 이루어질수록 에너지 효율성, 효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깊은 바다에다 설치하는 그런 수요와 그런 설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이 30척이 안 돼요. 공급이 28척, 27척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원하는 그런 해상풍 설치선의 수요량이 30척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확정적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더 올라올 거고요.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26년, 7년, 8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심각해진다?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 말은 즉슨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방석에 앉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카들러의 주가, 카들러의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실적에 따른 그런 컨센서스가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 유럽이라던가 특히 북해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라던가 이런 쪽에 남쪽 가지고 있는 뭐 네덜란드 이런 쪽에 그런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면 이제는 아시아 쪽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뭐 중국은 예외로 칠게요. 중국은 자기들끼리의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이끌었던 시장을 이제는 아시아 쪽에서도 바톤을 받아서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매우 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 저 역시나 두 종목에 대해 현재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카들러라는 기업이고 이 카들러는 해상풍력 설치선의 압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 현재는 약 5%, 4% 후반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들러에 대한 분석이었고 향후 WTIV, 그러니까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쇼티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해상풍력 설치선을 가장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물론이거니와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로 두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고 홀로 현명한 투자자로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품 더하기 혹은 필승사다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필사다 멤버 7기 멤버 모집 중에 있고요. 7기 멤버 현재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오프라인 모임 할 거예요. 10월에 오프라인 모임 합니다. 따라서 7기 멤버로서 활동하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